안녕하십니까. 하나생명 AI연구소 김일구입니다. 제 전공이 매크로 전망하고 금리 전망하는 건데 제가 금리 전망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AI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저를 AI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걸 이제 AI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깜깜한데 길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더 큰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이야기를 언제 했던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선됐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근데 이번 2기에 들어서면서 이게 훨씬 더 강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제 저는 그 매크로를 볼 때, 금리를 볼 때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단기, 중기, 장기인데, 단기, 중기, 장기.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단기만 신경 쓰죠. 왜냐하면 중기는 오지도 않았고, 장기도 오지도 않았고, 장기에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의미의 단기, 중기, 장기가 아니고, 이게 영향이 단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현실에서는 영향력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워낙 수출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을 보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을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특히나 이 G20 국가들의 경기 선행 기술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 다른 나라 대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를 시작하면 그게 물건 줄 게 많거든요. 가령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든다. 근데 이 반도체가 주로 어디 쓰이겠습니까? 월마트에, 뭐 이마트에 그 진열대가 소비자들이 사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뭐 삼성전자의 노트북도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 노트북을 한꺼번에 뭐 수백 대, 수천 대씩 납품을 하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그 G20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근데 요거는 저는 좀 단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변화를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세상은 변화는 훨씬 더 밑바닥에서 꾸준하게 일어나는 게, 가령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S&P 500에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섹터가 11개가 있는데, 가령 뭐 에너지니, 뭐 소재니, 산업재니, 뭐 소비재도 뭐 두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요. 근데 그것도 여기저기 다 떼주고도 지금 30%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넷플릭스 이런 애들은 이 IT 섹터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얘들 다 빼고도 지금 30%예요. 원래 이 11개 섹터 중에서 특정 섹터가 20%가 넘으면, 시가총액 비중 20% 넘으면 이건 버블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2008년에 그 글로벌 글로벌 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IT 섹터, 금융 섹터가 한 섹터가 이제 20%를 넘어서면서 버블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30%가 넘어요. 그래도 계속 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뭐 가령 이제 법대나 경제학과 정원들을 늘리는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컴퓨터공학과 전공자들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체들도 뭐 다양한 전공을 뽑는 것보다 이 컴퓨터공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흔히 이제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의 지식을 쌓아가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도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경제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합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갈 거거든요. 특히나 중간 그림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하고
미국에도 대형 기술주가 아닌 애들이 많죠. 전통적인 애들이 많은데 걔들하고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걸 버블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상이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이 바뀌고 있는 게 당장 모든 나라에 똑같이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간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 세상이 크게 바뀌어 나가겠구나. 뭔가 핵심적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게 아직 확산이 안 된 건데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단기적인 성장을 보면 단기적인 성장은 지금 G20 국가들이 대부분 다 전통 산업이죠. 굉장히 미약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금리를 많이 낮춰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 산업들을 다시 키워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지금 뭔가 큰 게 움직이고 있잖아. 이 큰 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세상을 다 바꿀 건데 지금 아니 이쪽 키워가 뭐 하려고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산업 키워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금리 많이 낮추고 뭐라도 하자. 돈을 풀어서 경제가 돌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의 사람은 아 됐어. 좀 이행기가 있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이쪽이 이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장악할 거잖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문제만 집중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려고?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거를 통해서 어느 쪽의 사람들이 힘을 갖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세상의 변화가 상당히 좀 빨리 일어나는 그런 건데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성장 끌어올리려고 그럴 게 아니고 좀 길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냥 뉴스로만 보면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러와의 그 향방하고도 환율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 대립 구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옛날처럼 냉전처럼 군사적인 대립이라기보다는 이게 글로벌 헤게모니, 경제 헤게모니, 특히 달러와 지배 체제를 놓고 지금 이제 세계가 쪼개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OECD 국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달러 지배 체제가 상당히 강하죠. 일본이 어떻고, 유로화가 어떻고라고 하더라도 달러 지배 체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든 국가들이 이제 등장한 상태입니다. 브릭스 지금 9개 나라이죠. 이 중에는 그 친미 성향이 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나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 중앙은행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달러와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들이 자꾸만 돈을 풀고 우리는 피땀 흘려가지고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그 수출하는데 걔들은 종이 찍어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종이를 준다. 달러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모인 게 지금 현재 브릭스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끼리 달러와 안 쓰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이 브릭스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냥 갔다가는 이게 큰일 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게 미국 전반적으로 미국이 정책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건가,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따져보죠.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힘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금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매크로한 힘이고 정책이 이렇게 확 결정을 하면 그렇게 가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리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미국의 연준이 단기 금리를 결정하고 현명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그냥 결정해버려요.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놓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조금 더 펼쳐가지고 보죠. 먼저 금리 정책,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연준이 뭘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니다만 지금은 이 시장 논리가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논리로 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멈춘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금리 정책,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정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 쪽에서 있다고 한다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둔화시키면 물가가 안정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 쪽이라고 한다면 금리 정책이 잘 맞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기 동안에는 공급이 계속 확장되어 왔으니까 중국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공급이 확장되니까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이게 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일입니다. 근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멈춰버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기능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나타나고 인플레이션도 그렇습니다만 수요에 의해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팬데믹도 그렇고 공급 요인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하고 다 공급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밀릴 건데 아니 거기다 대고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실효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세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 미국과 중국이 다른 길을 가고 있죠. 한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상황을 보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요즘은 이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그림 보시면 G20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지난 한 40년 동안 2.9%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만고만하게 뭐 옛날에는 뭐 고성장이었고 지금은 저성장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비슷하게 세상은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거죠. 옛날에 고성장을 하던 중국, 한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반대로 또 옛날에 비해서 성장률이 꽤 많이 올라간 나라들이 있어요. 멕시코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이제 차단시켜 나가니까 멕시코로 공장들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멕시코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저성장 이야기하는 일본이나 이탈리아도 자신들의 장기 성장률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하면서 그냥 세계 경제는 고만하게 돌아가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래도 우물안 개구리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각으로 세상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고만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을 저성장 이런 용어로 해가지고 지금을 보고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은 고만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나눴습니다만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아까 제가 뭐 브릭스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이 브릭스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중국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 같고 헤어질 결심을 그때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2014년, 15년 환율 전쟁 이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 그때부터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하고는 다르게 갑니다. 이게 서로 간의 환율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관관계가 이게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이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니고 그 2015년 이후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은 거의 상관관계 제로, 서로 무관하게 가버린다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건데 미국하고 계속 같이 가서는 결국 일본 꼴 난다라는 식의 생각을 중국 정책 당국자들은 많이 했고 그래서 떼서 우리 따로 가자. 달러화가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브릭스 구상의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브릭스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홍콩을 박살을 내놨어요.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였는데 이 금융 중심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세틀먼트 중심은 아니죠. 환율이 중요한 건 아니었고 홍콩은 이 파이낸싱 자금 조달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제 적자를 보고 어느 나라 흑자를 보는데 이거를 조달하는데 기업들이 조달하고 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나라가
지역이 이제 홍콩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홍콩은 그런 기능을 이제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됐고, 브릭스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그런 기능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이 자금 유입이라는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브릭스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홍콩을 이제 그 아부다비로 바꾸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요걸 규모를 더 확대시키는, 그리고 10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연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이제 공식화시키고 그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세상이 그동안의 세상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새로 좀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 정책조합이라고 하는 팔러시 믹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정책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정 정책을 같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왼쪽 그림도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 팔러시 믹스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금리는 높여놓고 그 다음에 재정은 계속 풀어버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정책, 완화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 정책인데,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이런 정책을 썼고, 지금도 이게 미국이 헤게모니 전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카드가 이 통화정책을 긴축시키고 재정정책을 완화적으로 푸는 겁니다. 통화정책을 긴축하면서 금리를 높게 만들어가지고 달러화를 강세로 만들고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돈들을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경쟁하고 전쟁하는 상황에서 돈이 미국으로 밀려 들어오면 미국은 이제 유리한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금리를 높여놓으면 당연히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겠죠.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돌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 초중반에 쓰던 정책인데 최근에 또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중국은 뭐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둘 다 확장적인 정책을 쓰는 일반적인 모양인데, 미국 정책이 좀 특이합니다. 요거는 헤게모니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아도, 미국 금리가 그렇게 높아도 미국 경제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금융 쪽은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섹터는 호황인 상황인데, 그 호황의 그 근원이 완화 재정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고금리, 달러화 강세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를 높게 만들어 놓는 것이, 돈이 쓸데없이 투기적으로 가는, 금융이나 부동산은 좀 잘못하면 투기적으로 가잖아요. 이쪽 움직임을 차단시켜 놓고, 왜냐하면 이쪽이 크면 이게 그 사회가 내부에서 갈라져요. 서로 간에. 아니, 쟤들 투기해가지고 돈 벌잖아. 뭐 이런 거니.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안 벌고 투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미국은 전쟁을 한다,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이 만들어지면 이쪽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그래 놓으면 전 세계 돈들이 다 미국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 밀려 들어오면서 미국의 산업을 키우는 그런 힘이 되죠. 보시면 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던 레이건 대통령, 뭐 냉전을 이긴 대통령이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정책이 고금리 정책인데, 그 고금리 정책을 이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던 2016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 그냥 시장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깔려 있는 게, 옛날에 레이건은 소련하고 냉전하더니 트럼프는 중국, 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그냥 대통령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역사에 자기가 기록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역사도 알고 세계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그 헤게모니 전쟁을 이긴 시기의 지도자는 역사의 길이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헤게모니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기록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그냥 고금리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 새로운 기술이 막
저기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고금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에서 달러와 강세 뭐 괜찮아라는 식의 생각이, 달러 강세해 놓고. 자, 근데 그 80년대 초중반에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긴 있죠. 금리를 워낙 높여 놓으니까 당시에 경기 침체가 오긴 왔는데 경기 침체는 굉장히 좀 짧게 끝나고 한 1년 3개월 정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는 계속 호황. 왼쪽 그림 보시면 실업률이시면 실업률이 그 경기 침체 확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죠. 그 다음에 뭐 주가 지수는 잠깐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중국하고 헤게모니 경쟁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부채가 좀 고민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 미국은 금리는 높여놨지만 재정은 계속 풀어대는 좀 특이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왼쪽 그림 보시면 팬데믹 때 이 재정을 확 썼다가 그 다음에 경기가 그렇게 좋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재정 적자를 많이 줄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 적자를 안 줄이고 지금도 한 5, 6%씩 풀어요, 재정을. 근데 미국의 경우에도 재정 적자가 GDP 한 4%가 넘으면 이게 부채가 쌓이는 구조거든요. 그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 재정을 이렇게 풀어버렸는데, 이게 좀 특이한 그런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부채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GDP 대비 부채가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아요. 120%.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80년대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무역시 적자를 낳아서 미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에 입학한 그런 학번인데, 그때는 쌍둥이 적자 때문에 미국 망한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좌파 경제학자들 진짜 많이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당시에 GDP 대비 뭐 정부 부채 해봤자 뭐 60%도 안 됐거든요. 40, 50% 이거 가지고 망하기는 뭘 망해요. 근데 지금은 좀 판이 다릅니다. 이게 120%가 되면 이게 좀 판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요게 60%가 넘으면 조금 판이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정부 부채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상당히 영리하게 그 구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오면서부터 이 법인세 감면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적자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거를 관세 인상해서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방만한 정부 지출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위원회, 그 다음에 뭐 비벡 라마스와미 공동위원장이 돼가지고 정부의 지출을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 감면, 대폭 감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증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판을 다 짜놓고 이제 한번 해보자. 뭐 요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왼쪽 그림 보시면 G20 국가들의 기준금리 중간값을 제가 좀 진한 색으로 표시해놓고 미국 연준의 연방기금리를 아래쪽에 표시해놨는데, 요게 미국하고 이게 G20 국가들하고 금리가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이 안 낮췄는데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많이 낮추고 내려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너무 많이 빨려들 것 같아요. 캐피탈 플레이트, 자본 이탈 유출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지금 이제 중간값이 딱 붙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정책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아니 경제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버티냐라는 식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채권 시장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물가하고, 채권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제가 볼 때 물가하고 이제 그다음에 성장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조금 낮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과하게 가져가면서 시장 금리 좀 낮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제 금리가 팍 튀어버리면서 지금은 좀 중간값으로 가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장기금리, 10년짜리 장기금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준금리 밑으로 빨간색이 내려와 있는데 요게 이제 다시 튀어 올라가면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 있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거의 4.5% 정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도 아마 뭐 4.5 정도에서 인하를 멈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기준금리가 미국의 연방기금리가 1번, 2번, 3번, 4번처럼 한 번 인하하면 그냥 폭포수처럼 확 인하했다.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5번과 같은 시기도 있습니다. 5번 같은 시기는 경제가 계속 괜찮아서 금리만 두세 번 낮추다가 금리 인하 스톱.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는. 아마 제가 볼 때 연준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금리 인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립 스탠스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금리가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뭐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오른쪽 그림이 좀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중국이 금리를 많이 낮췄죠. 그래서 금리를 미국하고 다르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보시면 이게 환율까지 감안하면 금리를 낮추면 그 나라 환율이 올라가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뭐 이 환율까지 감안한 금리는 미국하고 동조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중간에 있는 녹색이 그 그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나라는 미국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고 달러와의 자국 통화 약세를 감수하고 가야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세상은 옛날 세상하고 좀 많이 다르고 이게 이행기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기술 변화가 워낙 거대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네들의 미래에 대해서, 경제 미래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유지해서 그동안에 부동산이나 금융 쪽에 많이 의존도를 낮추고, 이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금융은행 규제 이런 걸 워낙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옛날 같은 금융위기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미국의 연방기금리도 인하를 곧 멈추고 내년에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